권리 분석 분명 배웠는데 막상 누군가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죠. 혼자 물건을 분석해도 맞게 했는지 모르겠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자꾸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엔 확실히 배워보자며 유료 강의를 또 신청하죠.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경매 사이트 구독, 2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강의 수강. 그렇게 우리는 권리 분석 경매 유목민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이소에서 만원짜리 물건 살 때도 설명서 꼼꼼하게 읽잖아요. 하물며 억소리 나는 부동산 사도 되는지 판단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사도 되는 물건인지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하는 일. 그리고 이건 구구단처럼 한 번만 제대로 익히면 다음에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막막한 마음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경매에서 초보자가 제일 불안한 건 이 물건 진짜 안전한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볼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낙찰받고 나서도 남아있는 권리가 있을까? 세입자의 권리가 낙찰 후에도 남아있을까 사라질까? 이걸 알려주는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에서 어떤 권리는 지워지고 어떤 권리는 남는지를 결정해주는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보다 먼저 태어난 권리, 형님은 살아남고 뒤에 태어난 동생은 사라집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 이걸 알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지, 임차인이 배당은 받아 나가는 건지 흐름이 전부 연결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양동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요. 해당 경매 물건의 권리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건데요. 이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뭘까요? 말소 기준 권리는 19년도 5월 23일 날 설정된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물건의 거주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동생들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입찰에도 안전한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다음 중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A. 근저당권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해당 물건의 권리가 다 사라지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때는 여기 나타나 있는 권리들 중 가장 빠른 놈을 찾으면 되는데요. 저당이면 근저당, 압류면 가압류, 담보 맡긴 가등기, 경매 시작됐다, 깍두기는 전세권.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재밌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빠른 다른 권리가 있다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거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늦는다면 소멸,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려면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표제부, 두 번째로 갑구, 세 번째로 을구입니다. 첫 번째 표제부의 경우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두 번째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등 소유자 중심의 기록이 남겨져 있죠. 세 번째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기타 권리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를 을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채무자, 소유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초보여서 등기부 등본을 표제부, 갑구, 을구를 나눠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등기 요약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요약을 보시면 갑구나 을구의 현재 유효한 권리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나면 날짜 비교가 핵심입니다. 내가 찾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가 있다면 인수, 낙찰자가 떠안을 수도 있고 뒤면 소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의 순서 번호만 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번호가 3번으로 빠르더라도 접수일자가 더 빠르면 그 권리가 더 먼저입니다. 등기 순위 번호가 아니라 반드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순서를 판단하세요. 나는 이것도 헷갈리고 복잡하다. 나는 빠르고 단순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되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만 확인한다면 1분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납니다. 초보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세요. 이건 법원이 등기부, 현황조사, 임차인 정보까지 이미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전부 요약되어 있는 공식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는 가운데 상단에 보면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나타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입되어 있는 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를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을 하고 나면 이 물건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위험한지를 판단해야겠죠. 이 하단에 비고 내용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특이사항 없이 공란으로 있다면 인수돼야 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 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만 있고 비고란에 아무 내용도 없는 물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입찰하셔도 됩니다. 이런 물건은 대부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법원도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실수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아무런 인수되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권리상의 어떤 하자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입찰하셔도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말소 기준 권리를 1분 만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임차인이 있을 때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 보증금을 지켜주는 권리가 있는지, 즉 대항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항력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대항력이란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항력은 돈 받기 전엔 못 나갑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임차인이 이 권리를 가지려면 딱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입신고, 두 번째로는 점유, 실제 거주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갖춰진 경우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내가 여기 세입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확정일자인데요. 확정일자는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즉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순번을 정해주는 도장이에요.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권이고 확정일자는 배당 순번표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대항력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21년 5월 5일 날 설정된 물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2년 1월 1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요? 21년 5월 6일 0시부터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22년 1월 1일보다 대항력 발생 시점인 21년 5월 6일 0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 권리가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은 22년 4월 5일이고 확정일자는 22년 3월 5일 날 받았네요. 말소 기준 권리가 22년 4월 5일 압류가 설정됐을 경우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22년 4월 6일 0시부터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압류 설정일 22년 4월 5일보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에 잔금일 이 일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다음날 0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잔금일날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에 특약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두 가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22년 11월 22일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하단에 임차인의 권리 신고를 찾아보면 전입 신고 일자와 확정 일자가 나와 있죠. 전입 일자가 19년 4월 30일, 확정 일자가 19년 4월 11일로 설정이 돼 있네요.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물건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경매 정보지를 출력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주민등록 등록, 전입이 되어 있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내역서를 보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임차인의 전입 날짜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셔도 위험한 물건 걸러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하나? 그건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배당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배당 요구란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누가 돈 받을 사람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저요 하고 손든 사람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손드는 행위를 배당 요구라고 부릅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전입도 앞서 있고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갖췄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원은 이 임차인에게 낙찰 대금에서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받을 돈은 누구 몫이 되냐고요? 바로 낙찰자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원인데 내가 1억 원에 이 물건을 싸게 낙찰받았다 하면 실제로는 3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2억 보증금을 전액 물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임차인은 이거예요.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 요구는 안 한 임차인. 대항력은 있고 배당 요구를 했지만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하려면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우측 상단 쪽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 칸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에 적혀 있는 기일이 있는데요. 이 기일 이내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현황을 봤을 때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여부가 중간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이 날짜를 배당 요구 종기일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 신청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신청이 됐다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칸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겠죠. 또 배당 요구를 해서 이 기일이 적혀 있지만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늦은 날짜에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배당 요구 여부와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우선 변제권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그 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감안해서 입찰가를 써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압류도 꼭 확인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등기부에 압류가 있고 그게 세금 관련한 압류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법정기일이 빠르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 나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그 부족한 부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세금 채권 압류가 있다, 법정기일이 임차인보다 빠를 수 있다, 그럼 이 물건은 입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입자 A는 22년 1월 5일에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2022년 6월 1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이 근저당입니다. 세입자 A는 2023년 1월 2일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낙찰자는 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될까요? 정답은 세입자 A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전입과 점유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권리 근저당권보다 먼저 들어왔으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배당 요구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실제 물건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낙찰자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연습해 볼 차례입니다. 경매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최선 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2월 4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이 물건에는 임차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12억 원이고 전입신고 일자는 19년 5월 27일입니다. 확정일자는 19년 4월 1일 날 받았네요. 배당 요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 물건은 낙찰 후 보증금을 여러분이 인수해야 할까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2월 4일 근저당권입니다. 자, 세입자의 권리 순서와 대항력을 살펴보면 전입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물건입니다. 지금처럼 실제 경매 물건을 볼 때는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잡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요구 여부를 차례대로 따지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대부분의 위험 물건을 피할 수 있고 어디에 주의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복잡하게 권리 분석 안 해도 돼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 분석 다 돼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매 사이트 구독하면 누가 권리 있는지 보증금 인수인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보자 입장에선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장 입찰도 안 들어가는데 1년에 100만원 가까운 구독료? 공부도 안 했는데 그걸 먼저 결제하라고요? 더군다나 경매를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기본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 배당 요구 여부, 이 세 가지 흐름만 알면 권리 분석 기초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전체 물건의 70% 정도는 권리 분석 없이도 입찰 가능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 없고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다면 그냥 입찰하셔도 됩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오늘 영상에서 본 내용들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 입찰 기일 일주일 전부터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입찰 가능한 눈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은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면 유료 강의를 계속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수익을 낼 만큼만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물건 사도 되는가? 그걸 판단하는 최소한의 공부만으로도 누구나 첫 낙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경매 그거 해봐야 별거 없다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낙찰로 부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첫 낙찰의 경험, 작은 성공의 기억이 인생을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말이죠. 경매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경매 물건은 많고 또 계속 나옵니다. 폐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폐찰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반드시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의 시도로 인생을 바꾸려는 사람은 결국 실망만 하는 게 인생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강의를 들을 땐 인생이 바뀔 것 같았지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변화는 강의가 끝나고 실행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저보다 잘난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건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10%의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첫 시작이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경매합시다. 바이바이.